증시는 지속된 상승 랠리에 피로감을 보이며 흥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엿새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랠리에 부담을 느낀 경계 매물이 나온 가운데 영국 지표 부진과 미국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대한 우려 등도 부담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강한 반면 금융주와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반등했던 애플은 하루 만에 다시 2.16%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 0.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영국의 지난 1월 중 제조업과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 다소 부담이 됐지만 이로 인해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1%, 0.10% 상승한 반면 독일은 0.23%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감소하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입니다. 또한 전체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선 지난해 12월에 1.1% 증가에도 비해서도 크게 부진한 것입니다. 이에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져들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공화당이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균형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세금 인상 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개혁안인 소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중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 8천억 5백억 달러 줄이는 별도 예산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가 피치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당한 뒤 실시한 첫 번째 국채 입찰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등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총 77억 5천만 유로의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낙찰금리는 1.29%로 지난 입찰에서의 1.094%보다 높아졌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아져 가격 매력이 커지자 입찰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반면 스페인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입찰에서는 총 58억 3천만 유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특히 6개월물 입찰에서는 낙찰 금리를 0.794%로 지난 입찰 당시의 0.859%에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3주 만에 다시 2,000선을 내주면서 1,993포인트에 마감됐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540선에 안착하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그동안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혼주 양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소폭이었지만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상승했다는 부담에 따라서 혼주 양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동향 모두 짚어보면서 오늘 장을 전망하고요.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드리는 순서인데요.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뉴욕 증시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혼조로 마감했지만 다우지수는 소폭이었지만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결국 엿새 연속으로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또다시 상승하며 6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450포인트까지 2포인트 상승하고 반면 나스닥 지수는 3,242까지 10포인트 하락, S&P 500은 1,552까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초가 보합권 혼조 출발에 주요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발표가 없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무르다 소폭 상승하며 6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하며 박스권에 머무르다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연일 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행진을 지속했지만 오늘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금융, 반도체, IT 등 주도주 중심으로 장중 내내 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고조되며 고점에서 차익 매물 출회로 당분간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 상승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영국의 1월 제조업과 산업생산이 각각 전월 대비해서 1.5%, 1.2%씩 감소해 제조업은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1.1% 증가 대비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08년 이후 영국이 세 번째 침체에 영국 경제가 세 번째 침체기에 접어드는 트리플 딥 우려가 고조됐고 미국의 하원공화당이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격돌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방위, 통신, 화학 등 48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34%로 지수 대비해서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1개, 나스닥 100 종목 중 35개, S&P 500 종목 중 190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 비율이 40% 미만으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시장은 지수 대비 업종 종목에 걸쳐 조정이 크게 전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크가 3.16% 그리고 JCPenney가 3.99% 상승한 것을 비롯해 휴렛패커드, 보잉, 월마트, 두퐁, 아마존, 포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했지만 신고가 종목이 전일 대비해서 감소하고 애플은 2%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애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애플이 반등하다가 금일은 하락했는데 전 저점 410불이 지지되지 못하고 붕괴될 경우에는 애플이 400달러를 하회하면서 300달러 초반까지도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금융과 반도체, IT 등 주도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이미 조정권에 진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조만간 본격 조정도 나타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 조만간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들어볼게요.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0.2포인트 하락한 262.20에 마쳤습니다. 고점 262.50, 저점 261.50으로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는데 거래량은 11,571계약으로 전일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만기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고도 여전히 부진한 거래가 지속되었습니다. 참고로 CME 야간 선물이 2010년 개설된 이래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이처럼 거래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제 그동안에 야간 시장에서 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개인들이 야간 선물을 외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개인들이 이제는 쉽게 당하지 않자 매매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에 262.5를 고점으로 하락해서 미국 증시 개장 직후 261.50까지 하락했으나 하락하던 미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자 낙폭을 축소하며 약밥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315계약, 기관이 40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356계약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수하며 수량을 늘렸고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매도하며 매도량을 늘렸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하며 눈치를 보다 장막판 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하락으로 콜은 급락하고 풋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만기를 하루 앞두고 지수 하락에도 풋은 등 가격 이상만 상승하고 풋 애가격과 콜옵션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콜옵션은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국내 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강보합 출발하였으나 3일 동안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이며 지지되었던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붕괴시키며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2포인트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들이 모처럼 강력 매수하였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앞세워 현물과 선물을 강력 매도하자 정강 후약으로 장중 내내 흘러내리며 당일 최저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며 콜옵션은 급락하고 풋옵션은 저점 대비해서 무려 하루 동안 3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월요일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강 후약이 재현되며 3일간 지지되었던 종합지수 2000포인트,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붕괴시키고 선물간 배수폭도 전일 0.02포인트까지 축소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경우 종합지수 지지선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며 종합지수 1950포인트까지도 조정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간 베이스폭이 0.02포인트까지 축소돼 만약 베이스폭이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될 경우 금요일 이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상외로 국내 증시에 충격이 커질 수 있어 주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현물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선물지수 260포인트 붕괴시키며 추가 하락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만기 지수를 전망해 본다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60포인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고 반등하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아 낙폭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지수 262.5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260점 전후에서 청산하면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는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 무조건 손절매한 후 반등 고점에서 재매도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고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2.50, 저점은 종합 1970, 선물 259.0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 260.00, 상승시 저항선은 262.9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8에서 상한선 263.50을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트렌 매도 전략으로 전일과 동일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옵션은 사물물은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므로 안전한 사활물 위주로 매매하고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확대하며 움직이고 있으니 옵션 매수보다는 옵션 매도 위주로 안전하게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옵션 매수로 변동성 증가에 앞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에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할 때뿐만 아니라 변동성 감소 시에도 좀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용사가 매수에 풋 저행사가 매도로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가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옵션 양매도로 부하권에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이므로 변동성 증가 시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전국 인민정치협상대회 일명 정협이 어제 회의를 마쳤는데요. 주요 논의사항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달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폐회를 했습니다. 5일부터 현재 전인대는 열리고 있고요. 17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협은 이 국정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민정치협상대회, 우리가 이제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인민대회당에서 폐회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 5,254건의 입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제안을 받았고 이를 심사를 통해서 5,641건의 제안 중에서 5,254건의 제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로 이 내용들이 이제 통보가 돼서 올해부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입안의 내용들을 보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화 정책을 진흥시키고 유동 인구의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성 관리 방안과 유통, 식품 유통 개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최근 문제로 보면 대기 오염 방지가 아주 크나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제조업 지대에서 편서풍 타고 베이징 등 상하이 시내 이런 쪽으로 공기 중에 좋지 않은 오염 물질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중금속 물질이 많이 함유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황사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국정을 이끌 이 자문단의 면면일 텐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부주석과 이제 주석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선출이 됐습니다. 위정성 상무위원이 그 자문기구의 원록격인 주석직으로 이제 선출이 됐고요. 23명의 부주석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올해로 정년이 마감이 되는 저우 샤오천 인민은행 총재도 부주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299명의 상무위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천더밍 상무부장은 상무위원회에 그냥 머무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무위원과 부주석 등은 베테랑 정치인과 그 신임위원 등이 고루 망라가 돼 있고 중국 전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고루 안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폐회된 정협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23명의 부주석 명단 중에 저우 샤오천 인민은행장이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진핑 리커창 체제에서 저우 샤오천 총재의 입지도 조금은 더 그 봉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우 샤오천 인민은행장이 부주석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나이 연령 제한이 좀 풀리게 되면 인민은행장도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지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진 이유가 올해로 정년인 65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중앙위원 명단에선 빠졌지만 이렇게 정협을 통해서 국가 원로급인 부주석에 기용이 된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 제한에 그 지명할 수 있는 부분이 풀리게 됨으로써 시진핑 리커창 체제에서 인민은행장으로 다시 재지명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저우 샤오천 총재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을 이끈 수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주 노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민은행장으로 다시 재기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전인대가 끝나는 1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연준의 버냉키 의장과 저우 샤오천 총재, 영란은행의 머빈킹 총재, 이 노련한 그 수장들과 현재 새로 이제 내정이 예정 중인 구로다 하루이코 이런 신임 중앙은행 총재의 대결도 만만치 않은 재미있는 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뉴욕에서 이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얘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이번 주 IT 업계에는 아주 빅 이슈죠. 갤럭시 S4가 뉴욕에서 내일 현지 시간 저녁 기준으로 이제 첫 런칭 행사를 합니다. 이 뉴욕에서 공개를 하는 것, 특히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뉴욕에서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삼성이 언론사에 약 3,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언론 파워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늦은 5월 영국 런던에서 런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런칭 이후 지난해 3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S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갤럭시 S4는 뉴욕에서 애플을 견제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3천만 대가 팔린 S3에서 S4는 4천만 대 정도까지도 이제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심해라 애플, 삼성이 온다. 그 원문으로는 삼성 for hunt moment 이렇게 그 기사를 실었는데요. 애플의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 2% 이상 떨어지면서 이 삼성의 S4의 위력을 그대로 애플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S4가 속도 면에서 참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삼성의 강점은 애플과 비교해서 제품의
제품과 그 다음에 그 설계, 상품화 이런 부분이 일괄 공정으로 한 회사에서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부품을 전략적인 협력 업체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지만 삼성은 이런 부분에 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그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S4에는 칩이 상당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쿼드코어 칩보다도 그 2배가 빠른 옥타코어 칩을 탑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쿼드코어 칩보다도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엑시노트 5를 현재 적용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선보이는데요. 사람의 눈의 움직임을 따라서 화면이 움직여지는 아이 스크롤링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그 칭찬을 받았던 S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과 혈당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도 현재 탑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4일은 화이트데이라는 점에서 이런 기념일을 그 맞이한 그 출시 일정 이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갤럭시 S4의 성공적인 런칭 여부 언제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언제쯤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와 3분기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시장 반응, 그 다음에 유저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첫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14일 날 뉴욕 맨하탄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공식 행사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5일 날 미국의 경제방송과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이 갤럭시 S4의 기능과 그 수준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IT 전문가들의 비평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그 성공 여부, 경쟁력 여부도 곧 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2분기와 3분기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애플은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 5S나 아이폰 6의 가을 출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과 애플의 주가는 애플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갤럭시 S4 출시를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요즘 주가 좀 부진한 이유 이어지는 코너에서 살펴볼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순서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3주 만에 다시 내려왔다고 하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일장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장이 소폭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월선 회복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엔 수급의 악재로 인해서 전강 후약으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0.49%
정도 하락한 1993.3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이 좀 악재가 됐었기 때문에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909억, 투신이 1352억, 프로그램이 237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4,719계약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들은 1,233억, 연기금이 256억, 국가지하채 287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방어하려고 했었지만은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여행, 조선, 보험, 건설, 철강, 은행, IT 업종은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섭리의복, 종이목재, 기계, 유통, 자동차 업종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시가총액 20위 종목군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2월달 중국 그 판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증가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힘을 내줄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든든한 버팀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0.63% 정도 상승한 543.8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404억 정도 매수를 했던 것들이 상당히 큰 힘이 됐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한번 샀는지 살펴보게 되니까 반도체, LED,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특히나 LED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덕산하이메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집중 매수가 있었고요. LED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이란지 그리고 KH바텍, BHI 같은 종목들 쪽으로 상당히 매수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ELK, 멜파스, ICD, 그리고 유진테크, 네페스, 그리고 서원이텍, 비아트론과 같은 종목들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방산주란지 그리고 안철수 테마 이런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테마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소위 수소 관련 테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수소 연료차를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코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고요. 뉴인텍, 이엔코리아 같은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5% 넘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특징적이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장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정리해봤고요. 앞서 먼저 말씀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 이제 이번 주에 갤럭시 S4 출시를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부진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난 갤럭시 S3 때와 마찬가지로 전후로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출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S3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실적에 관한 부분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차상 세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가파르게 우상을 했었지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 조금은 없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은 관련 부품주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트론이란지 그리고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를 볼 때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후에 출시가 됐을 때 얼마만큼 팔리나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서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좌측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우측이 현재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공교롭게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30포인트를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6만원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공통점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지금 어떤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매매 패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리스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최근 203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삼성전자 수급의 논리로 판단을 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정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좀 세 가지 정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미국의 국채 입찰,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매 포지션을 동반한 선물 미결작성 동향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코스닥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이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은 30년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최근에 그 장기물에 대한 어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장기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장기금리를 계속해서 안정화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을 통해서 어떤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어떤 국채 입찰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결작성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반한 어떤 선물 방향성, 그러니까 선물이 매수 포인트에 들어올 때, 매도 포인트에 들어올 때 미결작성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어떤 방향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을 줄 때 미결작성 포지션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540포인트, 550포인트가 저항이 구간이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전과 같이 저항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을 세워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고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박스권 대응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쪽까지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종목별 대응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을 짧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종목인데요. 자, 제가 지난주까지는 중기적인 관점, 제니과 같은 종목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러니까 짧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명지주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기업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가형 LED 조명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올해는 어떤 LED 조명 시장 조금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LG그룹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EN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분을 한 23%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LG 우리 ENL 요 자회사인 우리 ETI 그리고 우리 조명주주였던 간접적인 수혜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서 바로 차트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자,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 가정이 상당히 급등이 있었는데 일단 5일간의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해 본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2,850원에서 2,900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 어저께 꼬리 부분인 2,8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800원, 목표가 3,200원에 설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일 수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자금난을 겪어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12일 59억여 원의 금융이자를 마련해 간신히 채무 불이행을 빠지는 것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후 3월에만 이자 150억여 원이 더 남아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신세계가 올해 부산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와 격돌합니다. 특히 양사는 올해 부산을 방문할 약 8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위협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키2돌부에 대응해 내부적으로도 위장막을 설치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당장 군사 도발을 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일부 생필품 판매가 일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만기인 금융이자 59억 원의 상황이 마감 시간인 4시를 넘겨서 오후 6시가 돼서야 간신히 이뤄졌다고요? 네,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그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극적으로 이자를 상환해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기일인 12일 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 이자 59억 원을 은행 영업 마감 시간이 오후 4시를 넘겨서 간신히 상환을 했습니다. 앞서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용산 역세권 개발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그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액 257억 원 가운데 보유주분 25%에 해당하는 64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은 승소액 257억 원 전액에 대한 지급 보증 등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은행 마감 시간 이후까지 진행된 협상 끝에 64억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용산개발 측 관계자는 코레일이 대한토지신탁의 64억 원에 대한 지급을 약속해 일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25일까지는 버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만기돌의 ABCP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파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용산개발은 이날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12일과 14일 총 63억 원의 금융이자를 갚고 나면 10억 원의 잔액만 남아서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 갚아야 할 금융비용은 25일 32억 원, 27일 122억 원 등 4월 말까지 500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해 부산을 방문하게 될 8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롯데와 신세계가 치열한 면세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소식 들어볼게요. 네, 그 지난해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그룹이 올해 부산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와 본격적으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양사는 올해 부산을 방문할 약 8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양대 라이벌인 양사가 부산 면세 시장에서 본격 격돌하는 첫 해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은 30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우코로 올해 약 8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 면세 시장의 터줏대감인 롯데와 새로 면세 시장에 도전을 낸 그 신세계 간 요우코 물잡기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롯데는 요우코 발길을 끌기 위해 부산 인근 지역의 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 사무소를 통한 단체 고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급 명품 시계로 신세계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롯데는 올 상반기 고가 시계 매장을 리뉴얼 개장하고 신규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가 요우코가 선호하는 수입 명품 브랜드를 다수 운영해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만큼 또다시 명품으로 승부수를 거는 셈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미우미우 등 그 요우코가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를 부산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명품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현재 다수 해외 명품 업체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요우코가 선호하는 국산 브랜드 비중도 높일 계획입니다. 예.
한편 국방부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서 심리 전술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북침 전쟁 훈련이라면서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이 오늘로 3일째를 맞았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말로는 무력 도발을 시도하면서 그 노골적인 위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 당국은 모두 심리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속적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도발에 대한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해안포기지와 백령도 포격 담당 부대 등 전방을 잇따라 방문한 것도 시의성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현재로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규모 국가급 훈련은 아직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등장한 평양 시내의 전투형 위장막 역시 대내외에 보여지기 위해 일부에만 씌운 전시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활동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주민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대미 대남 압박을 통해 그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평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